자, 지금부터 제2단원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자, 원자의 세계 중에서 제1단원 원자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원자들의 기본적인 그 구성을 알아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막 어려움을 가질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죠.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오늘은 원자의 구성 입자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성 입자입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니까 교과서 그대로 펴시면 돼요. 교과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 그대로 펴시면 돼요. 교과서 55쪽입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뭐냐 하는 것인데, 원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존재를 생각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죠. 자, 데모크리토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자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 시대에 데모크리토스보다 더 유명했던, 더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데모크리토스 이론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 데모크리토스가 입자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입자가 아니다. 모든 물질은 그냥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속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설과 연속설이 서로 반대 개념이 됐는데 힘 약한 데모크리토스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밀렸다는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바로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개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실제로 이제 설명한 과학자가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돌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턴의 원자설을 과학자로서 처음으로 제안한 원자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턴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출발해서 그 이후로 전자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자 핵도 발견이 되고 원자 핵 속에 양성자도 발견이 되고 결국은 중성자도 발견이 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고 하는 것의 그런 구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핵과 전자, 그래서 세분해서 나누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었는데 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입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바로 전자입니다. 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견됐느냐? 자, 전자의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자 발견은 바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톰슨입니다. 톰슨은 바로 음극선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봄으로써 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알게 되었다.
자, 음극선. 바로 강한 전기를 띠는, 즉 직류전기를 띠게 되겠죠. 직류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진공관 속에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흘러가는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음극선이에요.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톰슨이 음극선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톰슨이 음극선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음극선은 그 이전에 이미 발견이 됐고요. 톰슨은 과연 음극선이 무엇인가, 음극선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죠. 음극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극선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렇게 휘어졌죠. 그래서 음극선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휘어지더라. 또 음극선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극선의 그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석이라고 하는 건 실은 자기력이고요. 자기력은 전기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댔다는 건 실은 전기장을 댔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음극선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를 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전기적인 신호로 플러스를 대면 플러스 쪽으로 휜다. 그래서 양극 쪽으로 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음극선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직진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직진성을 띠는 그런 어떤 입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음극선의 진로에 어떤 수레바퀴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펜 같은 겁니다.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가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펜 같은 걸 달아놓으면 펜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풍기가 회전하는 건 바로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기 덩어리입니다. 바로 그 공기 덩어리가 펜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부는, 이제 펜이 돌아가는 건데, 이런 이제 세 가지 성질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톰슨이 음극선을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음극선의 성질에 대해서 예, 알아본 사람이죠. 원래 이제 음극선은 크룩스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존에 이제 다른 과학자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는 그런 음극선을 발견을 했고, 그 음극선의 구성에 대해서, 음극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톰슨이다. 이렇게 해서 톰슨이 음극선을 구성하는 건 바로 전자다.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찾아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음극선을 연구하는 실험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음극선 연구 실험 장치,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극이 있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있죠. 여기가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이 뭐냐면 전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기장 혹은 자기장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기장이 자기장이니까. 그래서 음극선이 이렇게 휘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지나갔는데 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 즉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다음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직진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음극선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형태로 마치 푸딩과 같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런 베이스에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형태의 원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푸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건 매우 부드럽다는 의미죠. 그래서 원자는 단단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다. 거의 뭐 안개처럼 그렇게 이제 부들부들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뒤섞여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플러스를 띄는 원자 사이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마치 건포도가 들어있는 푸딩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포도가 들어있는 푸딩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존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존재로 생각한 게 톰슨의 원자설이에요. 그러니까 돌턴이 원자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톰슨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 안에는 전자가 섞여 있다. 즉 원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성질을 띠는 덩어리 속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가 섞여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푸딩처럼 부드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원자는 단단한 게 아니라 매우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턴의 이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톰슨의 이론까지 오게 되었다. 이 톰슨의 이론은 바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에는 섞여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상당히 부드러운 거구나, 응? 매우 부드러운 거구나, 빵 같은 거구나.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무기나 두부 같은 거구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리뽀 같은 거구나. 그런 정도로 그런 젤리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게 톰슨의 원자설이고요. 그 톰슨의 원자설을 이제 바꿔준 사람이 바로 러더포드입니다.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톰슨의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원자를 했는지 좀 더 실은 스승님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푸딩처럼 부드러운 거니까 원자라는 것이 푸딩처럼 부드럽다면 그럼 여기다가 총을 빵 쏘자. 그럼 총알이 어쩔 것이다?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 2가짜리 양이온을 이 원자에다가 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파 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원자에다 쏴보면서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하는 건 바로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기보다는 혹은 뭐 전부죠. 전부 뚫고 지나갈 것이다. 왜? 푸딩이니까. 푸딩처럼 부드러우니까 이 알파 입자를 쏘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곳이고요. 이렇게 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는 100% 뚫고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바로 이 예상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물론 대부분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휘기도 했고요. 극히 일부는 뒤로 튕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뚫고 지나간 건 요건 그냥 인정이 돼요. 당연히 그럴 거니까. 옆으로 휘거나 튕겨 나온 거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휘었다, 튕겨 나왔다. 이 말은 뭔가 원자 속에 뭔가가 이
헬륨 이가짜리 양이온과 뭔가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반발력을 갖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 핵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엄청 무겁다. 질량이 엄청 큰 그런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지나갔으니까 크기는 매우 작을 것이다. 크기는 아주 작고 질량은 엄청 큰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더퍼드에 의해서 진행된 이 알파 핵자 충돌 실험 혹은 알파 핵자 산란 실험은 바로 핵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알아내게 됩니다.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크기는 매우 적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가 대부분이 뚫고 지나갔고요. 1번처럼.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약간 휘기도 했고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극히 일부지만 튕겨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헬륨 입자가 지나가다가 휘거나 지나가다가 튕겨 나오는 뭐 이와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건 원자 핵 속에 플러스 성질을 띤 뭔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에 대한 구조가 이제 좀 더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돌턴이 하나의 덩어리다. 톰슨이 전자가 들어있다. 러더퍼드가 원자 속에는 핵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자의 존재나 혹은 핵의 존재를 이야기한 게 바로 러더퍼드와 톰슨의 실험에 의한 것입니다. 자, 돌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건 바로 이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도 포함되어 있더라. 왜냐면 핵에 양성자만 들어있으면 이 양성자 수가 늘어날수록 어떤 질량적인 그런 부분에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수소 원자보다 헬륨 원자가 질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질량이 뭐 4배가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뭔가 양성자와 질량은 거의 같으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중성자예요. 그래서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성자, 그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중성자가 발견이 되고 원자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 자, 원자를 이제 크게 나눕니다. 원자를 크게 나누면 핵과 전자고요. 다시 핵을 다시 나누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원자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을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핵과 전자, 그다음에 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원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질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적어요. 양성자나 중성자의 약 18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양성자나 중성자는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핵에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원자의 양전하는 핵에, 원자의 음전하는 어디에? 음전하는 전자가 가지고 있다. 이때 양전하와 음전하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는 그 숫자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얘들이 중성 상태를 나타낸다는 건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양성자 한 개의 플러스 전하량과 중성자 한 개의 전자 한 개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양성자와 이 중성자의 전자의 숫자는 중성 원자에서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자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이 되느냐? 즉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큰 야구장 중심에다가 바로 요 핵을 놔뒀다고 생각하세요. 이 핵의 크기가 그냥 뭐 구슬 정도 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전자는 바로 이 핵의 주변에서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야구장 전체의 크기 정도가 바로 전자가 존재하는 크기다. 그러니까 원자 크기가 야구장이라고 한다면 핵의 크기는 그 야구장 가운데 놔둔 구슬 정도 크기다 라고 보시면 핵의 크기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핵의 크기는 매우 적다. 질량은 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기는 핵의 크기가 매우 적다. 자, 밑에 보시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과 전해량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같죠. 하지만 전자는 약 1840분의 1, 1837분의 1, 크게 말하면 20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전하량은 양성자가 플러스 1이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고 그 값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완전히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는 이래서 핵과 전자 그리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크게 나누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작게 나누면 핵과 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그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원자를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즉 원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 원소 기호를 적어주고요.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를 적어줍니다.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어주고요. 그래서 수소를 표현할 때 1에 뭐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바로 이 1이 원자 번호고 요 1이 질량수인데 그럼 원자 번호는 뭐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원자 번호다. 이렇게. 근데 양성자 수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중성 원자의 전자 수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 수이면서 전자 수가 되는 게 원자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실을 통해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 등을 구할 수가 있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요. 그다음에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게 중성자 수고요. 전자 수는 그대로 양성자 수하고 똑같으니까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가 되고 전자 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원자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쭉 공부했던 내용들은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 과정,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죠. 그리고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어떻게 이제 계산해내고 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습하시고 거기 그 온라인 클래스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강좌 목록에 선생님이 파일을 하나 옮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화학원 2단원 1-1에 개념 활동지라고 하는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운받으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